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이 크게 늘어납니다. 식당,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이죠. 그런데 말이죠. 특히 학원과 독서실 같은 곳을 놓고서는요. 불만과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기차발 고용 충격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4만 명이 떠났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 전기차가 최대 관심사가 됐죠. 그리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보죠. 올해 실적은 최악인데다가 전기차 전환이라는 파고까지 덮쳤다. 그러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거의 9천여 개에 육박하는 업체 가운데 미래차 부품 생산 가능한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부품업계가 전기차로 변하는 이 산업업계의 변화에 아직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백신을 맞춰야 하나 학원 방역 패스 딜레마다. 그렇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성인 위주 대상이죠.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일단 시간을 좀 둔 겁니다. 12살에서 18살 내년 2월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자 학부모들 백신 부작용 불안 여전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반발하는 목소리 있어요. 전문가들은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12명 그리고 의심은 14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소식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가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밥상 물가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3분기를 따져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 올랐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른바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 선진국 클럽 가운데 5위에 올랐다. 이런 거는 상위권 좋지 않거든요.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 체감도가 크다. 전체 물가 상승은 23인데 특히 밥상 물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거는 5위까지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조선일보입니다.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요즘에 택시 잡기 참 어렵다는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택시기사 모십니다. 취업수당 60만 원 드리죠. 그리고 취업 박람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부족입니다. 연말 모임은 느는데 특히 주말, 금요일 이런 데 택시 잡기 어렵다. 이거 호소하신 분들 많아요. 기사는 10,000명이나 줄었다. 그동안 코로나 이 상황이 2년 가까이 되니까요. 택시업계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서울시 각 시 지자체와 업계가 힘을 모아서 뭔가 택시기사 모십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그 뉴스에 담긴 깊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백신 패스입니다. 일면기사 때도 등장을 했죠.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은 한 5개 업종 정도만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게 10개 이상으로 훌쩍 늘어나게 됩니다. 그 업종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얘기와 반발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라면 한다. 이게 좀 순화된 표현 같죠? 통상 이게 속어처럼 쓰시는 표현들이 있는데
뭔가를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뛰라면 뛸 거고요. 입으라면 입습니다.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감성 호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뭔가 본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얘기를 스스로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를 합니다.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묻지마 영입의 결과. 여야 불문하고요. 인재 영입한다고 매일같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오미크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좀 그렇게 걱정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미국 연구진 얘기입니다. 오미크론, 감기와 혼종이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와 뭐가 이렇게 섞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41개 국가로 번졌지만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는요. 향후 최소 5년 동안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건 좀 비관적인 거죠. 그리고 위에 큰 제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된 얘기는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고요. 다음 기사는 백신 패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백신 안 맞았다고 아이들 학습권도 빼앗나요? 학부모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학원, 독서실 여기에 방역 패스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 제한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달 말까지는 다 맞아야 돼요. 접종을 일단. 1차도 맞고 그리고 넘어가 2차 맞고. 그런데 이달 만에 학부모들 아니 지금 기말고사도 있고 백신 맞으면 좀 부작용 약간씩 있는데 이거 됩니까? 뭐 이런 반발 나오고 있어요.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해야 출입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뭐 기말고사 겹치는데 언제 다 맞나. 그리고 아니 이게 백신이 권고사항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학원 못 가게 하는 거는 이거 강제 아닙니까? 접종 강제. 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 패스의 확대와 예방 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혼밥은 되는데 혼공은 안 되나? 방역 패스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부터 적용되잖아요. 이거는 18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학원 볼모로 백신 강요한다. 학부모들 불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2월 접종 맞추려면 연말까지 1차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불만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백신 패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방역 지침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춰도 안전하냐, 부작용이 훨씬 많냐. 이건 우리보다 앞서서 조금 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백신을 먼저 개발한 나라들에서 청소년들도 맞추자. 특히 10대 아이들도 예.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은요. 그를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당연히 이 학원 백신 패스는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기사에 있습니다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률은 지금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보면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연령층이 한 77명 그러면 청소년들은 99명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감안하면 백신 맞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터득한 건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의 팬데믹의 코로나를 피하고 예방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학원만이냐? 뭐 물론 독서실도 있고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백신 안 맞는 친구들은 학원 못 다니게 하라는 거냐? 대안은 있긴 있죠. 온라인 전문 학원 등록하면 예. 되고요. 예. 또 하나 갈 때마다 불편하게 합니다만 PCR 테스트 검사를 받고 가면 된다는 받아서 거네요. 가야 되는데 예. 매번 어떻게 받아서 가겠습니까? 뭐 아마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위험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백신을 좀 맞읍시다 예. 하는 건데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결론을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요. 예. 자, 방역이 중요한 상황이 있고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우성이 높을 때 조금 더 완화했고 그래 예. 일상 거리두기 우리 좀 낮추면서 예. 일상 회복으로 왔는데 어. 지금 하루에 5천 명씩 늘고 있으니까 다시 방역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방역 당국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일단 백신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고한다. 이런 취지는 백신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말은 백신 접종을 강조한 건 좋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부작용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반발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백신의 안전 문제는 지금 백신이 접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불식되지 않고 있죠. 예. 여전히 백신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 더 그렇고요. 예.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백신 맞고 며칠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 이제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죠. 그리고 그 인과관계 증명의 요건을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예.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망한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백신밖에 사망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불평불만으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법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인과관계 증명 요건을 예. 좀 완화해 주는 조치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취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의 안전을 이유로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예. 이게 지금 서양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렇게 정부가 법을 앞세워서 예. 인과관계로 까다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바꾸고요. 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 너무 이걸 경직되게 하고 있다는 데서 예. 정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패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정부의 권고사항 굉장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학원 이런 데까지 백신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약간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건데 그와 반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여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대처 이건 너무 좀 미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좀 하나 더 있는데요. 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 그런데 놀이공사는 되고 학원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의견이 막 맞서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건 불만을 갖고 있는 의견들이죠. 마스크 안 벗는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이요? 아니 마스크 다 쓰고 하잖아요. 뭐 이런 불만이 있고요. 청소년 백신 접종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 강요 수준 아닙니까?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 학원에서 감염 많이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들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100%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던 상황입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백신 패스 적용 문제에 대해서 약간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헌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백신을 맞을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이걸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학원 등에 대해서 갈 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얼핏 보면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매일 PCR 검사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국민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존중하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평등주의, 평등 원칙 위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독서실을 하는 업주 입장이라면 예. 아니 놀이동산, 백화점, 마트는 되고 예. 뭐 심지어는 학교도 다 가는데 예. 왜 꼭 독서실 학원만 안 되느냐. 우리는 입을 닫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감염 위험도는 오히려 낮은데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쟁점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학원에 대해서 무슨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예.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 자체가 높겠느냐 하면 물론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헌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은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뭐 예상됩니다. 기사에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는 소개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개인의 자율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익 전체를 생각하는 공익이 우선인가 뭐 이런 게 또 충돌하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요. 자, 방역 패스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치권. 그중에서도 이제 제1야당 상황부터 좀 가보죠. 지난 금요일 뭐 굉장히 뭔가 빠르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주말 상황에 뭔가 진척이 좀 됐죠. 그 전까지 선대위원회, 그러니까 대선을 이끌 조직을 어떻게 꾸리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걸 놓고 한참을 갈등이 있었어요. 정리가 일단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문들이 자, 그럼 뭔가 봉합은 된 것 같은데 그 위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남은 불씨는 김종인 체제 조직 갈등이다. 자, 일단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김종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앞으로 좀 더 보죠. 오늘 공식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요. 안착을 위해선 과제가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역할 배분. 그동안 원톱이 누구냐? 이분입니까? 저분입니까? 뭐 이랬잖아요, 지금요. 근데 결국은 전 총괄 자리 비워둔 채 가다가 왔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정책 사안 등등을 놓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싸우는 거. 일단 두 번째는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근 갈등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런 험악한 단어 나왔죠. 하이에나, 파리떼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거 관련해서. 세 번째는 홍준표 의원의 지원 사격 여부.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요. 홍준표 의원은 2030 남성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또 다른 궁금증은 이겁니다. 또 돌아온 자르 이번에도 매직이 통할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이제는요. 짜르라고 별명이 붙여 있죠.
이번에도 매직이 통할까? 중도층 외연 확장 기대감이다. 왜냐하면 두 번의 대선을 이겼다라는 경험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것도 여야 가리지 않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통하는 건가?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부 많은 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에 지금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한 30분 좀 말씀을 듣고 했는데 뭐 주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고 다음에 정책이나 공약 이 부분을 이제 그 부분 또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하고 이제 총괄위원장이잖아요.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두 인물의 약간 어떻게 보면 스타일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자, 최영철 편집위원. 질문을 제가 조금 나눠서 좀 잘게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위원장 지금 같은 선대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잘 지낼까요? 지금 그동안 이 문제가 참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한 달 동안 많이 다투고 갈등이 있었죠. 예. 뭐 당 대표가 그 사실상 당무 보이콧을 하고 뭐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처음 보는 일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낯선 예.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좋게 보면 우리 정당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갖는 겁니다. 승자 독식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에 아무리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밥을 너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집단지성을 모아서 정당 민주주의를 발휘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정당 운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후보가 혼자 하는 것에서 이제 탈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국민의힘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이 발휘됐을 때 예.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사실상 그런 자세를 갖고 들어왔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해왔지 않습니까? 나 허수아비는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이라는 말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총괄과 집단지성은 같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총괄에 대해서 예.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병준 위원장도 굉장히 예. 의심이 많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충돌 지점이 많을 것이다. 그럼 서로 의심을 해서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봉합은 휴전일 뿐이다. 종전선언은 될 수 없다. 거예요? 휴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중재자는 누구여야 하느냐. 결국에는 윤 후보이다. 윤석열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마다 휴전이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종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윤석열의 힘에 달렸다. 휴전이 깨질 때마다 그럼 막저 후보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있겠죠. 윤석열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예. 교통정리하는 교통경찰관에 힘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진다면 그때마다 교통경찰관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마구 교차로로 삐집고 들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는 지금부터 지지율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통정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가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측근으로 꼽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선대위에서 많은 자리, 당에서 많은 자리 갖고 계시거든요. 이른바 그 전에 정치권에서 뭐 하이에나, 파리떼, 뭐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분들을 모두 선비로 보시면 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익의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투쟁의 강도가 결정되는데 예. 이번 대선은 이익의 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죠. 대선 전리품도 클 뿐만 아니라 대선 바로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공천권이 걸려있기 예. 때문에 이 파리떼와 하이에나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데 행동이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익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파리떼라고 불리고 뭐 하이에나 떼라고 예.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그 이익을 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익을 통해서 정치적 지향성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하느냐 예. 이런 지향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 역시 후보가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느냐 이 관건이 되겠죠. 다 후보에 달렸네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후보가 모든 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예. 해촉할 수 있는 권한도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느냐 여기에 모든 관건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직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과거 2번의 대선, 물론 저 대선까지 못 가고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 기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2번의 경험이 이미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그런데 또 대선판에 들어온 거다. 이번에도 역시 통할까?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자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부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굉장히 젊다는 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든 복잡한 사안을 굉장히 간단한 어휘 하나로 풀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있었을 때 주접 떨고 있어. 이 말 하나로 모든 신문 지상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신문 제목에 거의 나올 수가 없는 단어인데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언어 투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도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사도 세상의 복잡성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인데 예.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지혜 그리고 뭐 김병준 위원장의 뭐 또 다른 지혜 이러한 것들이 모인다는 것을 국민들이 감지했을 때 아,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말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을 때 예. 밖에서 윤 후보를 공격했을 때 그것이 감당이 됐겠느냐. 어쨌든 이번에 의기투합한 점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뭐 최영철 편집님께서 3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주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분석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 좀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서다람 변호사께는 이 홍준표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선대위 밖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소통 창구로 이 웹페이지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 답변 뭐 오가면서 청년 이른바 2030 MZ세대와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굉장히 인기도 누리고 있고요. 자, 홍준표 의원 선대위 윤석열 후보를 돕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분간은 직접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김종인 위원장과 워낙 또 악연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을 맡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뭐 선대위에 직을 맡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과정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이준석 대표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조언도 하고 뭐 우리 매일경제랑 인터뷰했을 때도 보면 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를 공식적으로 만나겠다라는 예.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으로는 당분간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언을 하고 또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서는 2030 남성들의 지지가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윤석열 후보한테 단기적으로 이전되지 않더라도 이게 큰 틀에서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걸로 보이고요. 다른 데 가지 않게는 최소한 막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그 대통령 그 대선에 도와줬듯이 예. 마지막 순간 정도에 등장을 해서 예. 최후의 힘을 보태는 정도로 그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 그런 순간에 식으로. 최후의 힘을 예. 보탤 경우에는 주목도 받지만 이른바 엄청나게 생색이 난다. 그렇죠. 뭐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몸값도 존재감도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근데 됩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고 그냥 파다하게 소문이 난 관계 아닙니까? 네, 뭐 홍준표 의원 본인도 그걸 전혀 숨기지 않고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초기 단계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초기에는 뭐 그립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관여할 가능성이 낮고요. 예. 다만 선거전 후반으로 가면 전략이나 메시지보다도 말 그대로 전원이 유세에 투입되고 예. 뭐 유명한 사람은 누구나 다 유세차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타이밍에 홍준표 의원도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시간을 두고 막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었어요.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인데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을 크게 들고 누가 왔어요. 문에 딱 서 있습니다. 계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앞에 등을 돌리고 있는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이 왔어. 이래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어때요? 이 헬레비 말이 딱 맞지? 여기 보면 모양으로 봐선 이준석 대표 같고요. 김종인 총괄위원장 같고 뒤에는 윤석열 후보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선수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만평 보면은요. 마치 여기가 선수. 그럼 여기는 뭡니까? 선수 반대 같은데요. 뭐 아마추어란 뜻인가요? 난 만평의 분위기인지 그렇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윤석열 후보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의 모습 지켜보셨을 텐데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미숙함이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선수의 반대는 하수죠, 하수. 하수.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겉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다 얻은 거죠. 이준석 대표도 끌어안았죠. 예. 그다음에 주접까지 표현했던 김종인 위원장도 예. 뭐 총괄이라고 모셔놨죠. 그래서 기다림의 리더십이 통한 거다라고 본인 어떤 스스로도 뭐 기다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호평을 했던데 저는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들 중에 지적 중에 상당히 아픈 대목들이 몇 개 있어요. 지난 한 달 이준석 대표와의 티격태격, 그다음에 김종인을 모시느냐 마느냐의 내용, 그걸 둘러싸고 도대체 이 집권 거의 다 했다고 얘기하는 제1야당이 지금 대선판에 국민에게 뭘 제시했냐? 자리 싸움밖에 더 했냐? 이 얘기 이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저는 득표력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예. 글쎄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웠던 대선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좌클릭 예. 엄청나게 먹혔죠. 2016년 총선에 예.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거의 뭐 매번 졌던 전국 단위의 선거에 당시 민주당이 한석 앞섰잖아요. 예. 승리한 거죠. 그 두 번에서 영향력을 미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빚어졌느냐? 그럼 김종인이라는 분은 정치 기능공인가? 정치 엔지니어인가? 아니 당을 넘나들면서 이념과 노선 상관없이 본인이 나서기만 하면 다 승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결국 윤석열의 리더십이 먹혔느냐, 김종인이 승리했느냐, 뭐 이런 거는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다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종인의 또 이 득표력이 먹혔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뭐 기다림의 리더십만 통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대통령 되고 나면 윤석열의 모든 리더십을 다 칭송하게 받겠죠. 뭐 결과가 여러 군데서. 좋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당연히 그러겠죠. 결국 앞으로 남아 있는 예. 90일 동안 왜 삐거덕거림이 없겠어요. 지금 당장 그러면 김종인과 김병준 둘이 서로 만나면 악수하겠어요? 뭐 어느 배구단에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감독들이 전부 다 보이콧하고 악수 안 하는 게 인간 세상인데 예. 뭐 뇌물 받은 저 비리 전력자라고 시컷 욕해놨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는 한 배를 타기로 했으니까 악수 하겠죠. 근데 그 악수가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가 인정하는 거냐. 아까 홍준표 지원 얘기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기가 구속시켰다고 큰 그 소리 쳤잖아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예. 동아은행에서 2억 뇌물 받았다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화학적 결합전 뭐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모두가 다 공치사를 가져가는 거고 패배하면 다 네 탓이다라고 될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국민에게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정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한 달 동안 자리 싸움 말고 다른 거 보여준 게 뭐였느냐. 오히려 이걸 더 반성해야 된다. 예. 그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 만평의 제목은 선수들입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될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주말 동안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뛰라면 뛰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왠지 이 만평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 발언은 지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당선만 될 수 있다면요. 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기사도 좀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합류에 민주당 일회용 반창고 선대위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까스로 봉합했다는 거죠. 간신히 반창고 하나 붙인 거다 지금. 대선구도 영향 없고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것만 들어보면 뭐 별 관심 없어요. 뭐 그쪽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더 하나 들어가 보면 김종인의 중도 확장력,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는 약간의 위기감 이런 걸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죠.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지켜서 신윤핵관이 되려고 하고, 윤핵관 얘기가 또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핵심 관계자, 신윤핵관 되려고 하고, 윤 후보는 구윤핵관들을 지켰다. 국민이 바라는 쇄신이라는 수술을 외면하고 반창고로 땜빵한 불안한 봉합이다. 이 반창고에다 이 표현까지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왜 썼는지. 임시로 겨우 떼었다는 거죠, 뭐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민주당 속으로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지금 예상이 되죠. 플러스는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인사 다툼, 인수위의 인사 다툼 같은 모습을 종식했다는 점에서는 컨벤션 효과의 연장, 컨벤션 2기라고 볼 수 있죠. 2기 연장 효과로서 플러스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효과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틀림없이 신구 갈등이 있을 싸울 것이다. 없고, 시간 문제다 그거. 그렇죠. 김김 갈등도 뭐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이 윤 후보의 이 미지근한 모습, 이 리더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선공 같은 느낌을 지금 주는 거죠. 수선공이요. 네, 그래서 그 윤 후보의 그 미지근한 그런 태도로 촉발이 될 그 이후 여파 같은 것이 분명히 감지가 되기 때문에 예. 또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 뭐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작동되냐 하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윤 후보와 이 야당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활동하고 말하는 데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뭔가 방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기량작용을 할지 지금 두고 봐야 되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총평을 하신다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국민선대위에 합류 안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았습니까? 합류하면은 이게 좀 불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합류를 언젠가는 할 걸로 봤죠. 할 걸로 시간 봤다. 문제라고 봤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회동한다는 것 자체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합류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사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윤 후보가 그 홍 후보를 만났지 않습니까? 홍 후보를 정식으로 만난 날짜보다 그 전에 검찰의 선배를 통해서
살짝 스치듯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홍 후보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윤 후보가 홍 후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예. 수순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갈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활용이 됐다. 그걸로 나는 촉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결합은 필연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상된 결과가 그냥 나타났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금. 패널 분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싸울 것 같다 왠지. 이거 시간 문제다. 근데 그거를 잘 정리하냐 마냐 요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보겠는데 이재명 후보 뭐 주말 동안도 바빴습니다. 일정이 참 많았고요. 많은 이야기를 좀 꺼내냈죠.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 좀 주목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청소부 아버지 비천한 집안. 이게 비천한 집안. 본인 가족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족 사건에 감성에 호소를 했다. 여기 보시면 아래로 가겠습니다. 뭐 비천한 집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가족사에 관해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비천한 집안 출신 발언. 그리고요, 이 얘기도 했어요. 불현듯 갑자기 어떤 얘기를 꺼내다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갑자기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좀 뭔가 낯설죠?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 그럼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이에요. 본인의 가족사를 한 얘기, 가족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 뭐 다 주말 동안 있었는데 두 가지 내용 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을 하셨고,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이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제 첫 번째, 본인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천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본인 가족사를 이렇게 표현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꺼냈는데 최근에 보면은 스스로 가족들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서 뭐 용서도 구하고 사과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가족사가 대선이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리스크가 될 것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일까요? 아니면 부담을 느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뭐 우리 정치도 그렇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난 그리고 어려움, 예. 뭐 역경 극복 뭐 이런 것들을 정치에서 세일을 많이 하죠. 예. 뭐 그 일환이기 때문에 뭐 낯선 모습은 아닌데요. 비천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여러 개 나온 그 책들 속에서 예. 이미 밝혀놨습니다. 지금 저 얘기는 지금 구두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처음 한 거긴 하지만 여러 번 저 얘기가 책 속에 또 본인의 인터뷰 속에서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는 아닌데 저 얘기를 지금 이 전라북도 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은 예. 아마 뭐 관련 기사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걸로 보이고요. 또 그중에는 또 앞으로 나올 얘기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후에서 저 발언 전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거나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미리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얘기를 딱 꺼내는 것 같다는 거네요. 최영철 편집위원. 본인 가족사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이런 행보는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라고 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호남 등 이른바 집토끼, 이른바 텃밭 지역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을 겨냥한 겁니까? 어디에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보세요? 뭐 조준 사격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집토끼를 향해서 예. 아니면 산토끼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너무나 급해서 예. 난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난사 쪽에 가깝지 않은가. 그럼 타깃이 불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격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왜냐하면 그 대장동 사태 이후에 예.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치 철학에서 분류되어온 여러 가지 정책들 예. 이런 것들을 모두 걷어버리고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했다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예. 국토 보유세 안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했다가 뭐 기본소득 주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국민이 원하시지 않았으면 이것도 걷어들이겠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과연 철학은 무엇인가? 자유주의인가? 아니면 많이 나눠주겠다는 평등주의인가? 이것 자체가 근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 이후에 마지막 경선에서 사실 좀 이낙연 후보에게 역전이 된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를 떠나고 있구나. 거기에서부터 내 팬들이 고정 팬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러한 절박한 위기감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사격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민주당 지지층부터 먼저 안고 와야 되는데 예. 급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꾸 손을 잡고 끌고 오려고 한다. 가장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정치 철학을 찾아야 하고 예. 그 정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손잡고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중도로 확장이 가능한 것이지 고정 팬도 없는 사람이 새로운 팬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사격 자세를 다시 한번 예. 보고 조준을 하고 쏴야지 그냥 막 쏴서는 단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다. 그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한번 조언을 하고 있을 텐데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외연 확장에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뭐 서문시장 뭐 이런 얘기했어요. 굳이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급하니까 예. 뭐 집토끼 잘 안 되니까 산토끼라도 한번 잡아보자. 내가 뭐 TK 출신이니까 TK 뭐 민주당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TK나 영남 지역 표심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것이죠. 예.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의 20% 벽을 깬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TK에서 30%만 깨도 당선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산토끼보다는 집토끼를 데리고 와야 여연 확장에 훨씬 도움이 되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 지금 다시 한번 기초를 한번 다 잡아보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 100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자신을 다 잡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 발언 두 가지 내용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갖고 배경이 있다 이걸 좀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설명이죠. 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 측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위로갑니다. 의례적인 표현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이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뭘 보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런 해명이 있었고요. 이런 해명까지 나온 거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비천하 뭐 이런까지 표현을 쓴 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인데 지나친 자기 비하로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다. 또 야당은 호평을 또 해놨습니다. 반응들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아주 매섭게 압박을 한 대목이 있어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검찰을 위한 검찰의 국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검찰 출신, 주변에 검찰 출신 많다. 이런 걸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과거 복수는 개인적인 일, 대통령은 미래로 가야. 그럼 이 과거 복수를 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를 또 겨냥한 걸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전원환 변호사.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측근 그리고 선대위 보면 검찰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도 이제 캠프에 들어갔는데 그분도 검찰 출신이 많거든요. 이게 또 사실이긴 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좀 과장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과장됐다. 그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뭐 막 30명, 50명 막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실제로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 중에 검사 비율은 8명입니다. 8명이다? 10명도 안 됩니다. 뭐 민주당에도 최근에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검찰 국가다. 이거는 약간 그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이건 이제 물론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뭔가 계속해서 그런 과거를 재단하는 일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이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오히려 뭐 좌천시키고 뭐 지방으로 보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우리는 뭐 검찰 그쪽이랑 완전히 다르고 예. 국민의힘이 검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이런 분들도 검찰 출신이죠. 검사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누가 원희룡 후보 보고 검사를 떠올리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있는 많은 검찰 출신이다라고 예. 이렇게 붙어 있는 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미 정치권에 넘어와서 뭐 10수년 이상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검사라고 해서 뭐 이게 다 검찰당이다, 검찰 선대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프레임 공세 이런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검찰 국가 표현이 세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뭔가 부정적인 인상을 강하게 주는 표현이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저격을 했다 이렇게 기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각 정당의 선대위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어요. 이른바 인재 영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우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발표가 있었는데요.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보시죠. 한미병 선대위원장 맡긴 국민의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거 독재 찬양 여성 비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게 논란이 일었고 처음에는 발표가 됐고 보류가 됐다가 어제 밤에 철회가 됐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 발언이 소개돼 있죠. 뭐 박정희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뭐 여성 권리 제한, 애 둘 낳으면 예외다, 뭐 이런 취지의 과거의 뭐 언론 인터뷰 등등등 이게 다시 또 회자가 된 거죠. 7년 전 무리 발언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여당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정치인이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전한 분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서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대변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선대위로 모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독재 찬양가를 영입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인재 영입 관련되고요. 앞서서는요,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또 인재 영입 관련해서 또 몇몇 인물이 논란이 됐었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전문성과 노선보다 이미지 선거전 아닙니까?
한국 정치만의 묻지마 인재 영입. 그러니까 묻지마. 뭐 보니까 저분 유명하시고 이미지 좋을 것 같고 뭐 스펙 좋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한다는 거죠. 가치 노선 이런 거 잘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인 특성 아니냐. 이게 특성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좀 약간 좋은 뜻이 있는데 이걸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부작용이 좀 낳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조동현 사태로 본 외부 수혈 논란이다. 그래서 검증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일단 묻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인재는 뭐 없나요? 내부 인재를 못 찾는 겁니까? 안 기르는 겁니까? 뭐 이런 또 지적이에요, 지금요. 자, 유경호 의원님. 묻지마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호평을 받았어요, 지금 언론으로부터. 왜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 정당이. 뭐 검증 실패해서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양쪽 다 지금 묻지마 인재 영입 정말 민낯을 보여줬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함익병이라는 의사, 그다음에 조동현이라는 군인 출신 교수. 예. 본인이 저에게 이런 문제될 만한, 제가 공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나면 이런 문제될 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 정치에 뜻이 있고 뭐 어디서든지 제안이 오면 그냥 응하지 못해서 안달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다고 당에서 영입을 하면서 그분을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해가지고 가혹한 잣대를 대놓고 당신 이런 거 있는데 뭐 괜찮겠느냐? 이건 뭐 영입을 과연 하겠다는 거냐 마는 거냐? 근데 영입을 왜 하느냐? 과연 이런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당의 이미지가 더 올라가고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감성을 쫓아가는 거에 불과한 거냐? 저는 아까 김종인 위원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좀 혹평을 했습니다. 무슨 기능공이냐, 정치 엔지니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당을 왔다 갔다 했던 건 씻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영입 거론이 됐던 분들 중에 김영희 PD, 그다음에 데이터 전문가라는 김윤희라는 젊은이 대표, 회사 대표입니다 지금. 하필 다 뭐 민주당이긴 해요. 예. 그러나 이 함익병이라는 의사도 과거에는 민주당 쪽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불발된 거잖아요. 예. 이분들 다 당의 노선이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오로지 이분들의 정치 철학은 뭘까?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구나. 결국 될 것 같은 쪽에만 쫓아다닌, 아니면 본인에게 조금 더 나은 당근을 제시해 주는 곳만 쫓아가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과연 정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가 그만큼 실용화됐고 기능을 우선하는 정말 다양성이 높아진 정치 수준이 그래서 아주 높아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 그런 점에서 정당들이 너무 눈앞에 득표만을 생각해서 이런 우를 자꾸 범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다 외면하고 혐오를 할 빌미를 주게 된다. 결국 답은 이렇게 무조건 외부 영입만이 답인 걸로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제도가 있잖아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국회 보좌진, 뭐 전문위원, 뭐 국회의원 옆에 얼마나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까? 또 관료 출신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검사 출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변호사라는 뭐 집단이 지금은 정치 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뭐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커멘테이터 역할을 한 분들 중에도 이미지를 쌓아서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인재들 중에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서 내부에서 결국 키우는 게 그게 제대로 정치 토대를 넓혀 나가는 거 아닐까. 밖에서 뭔가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사람을 덥석 데려와서 그걸로 외연이 확대됐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더 겪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안에서 키우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화 변호사, 국민의힘에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요. 아니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도 체크 못했냐라고 막 비판했어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네. 근데 어제 전문의 황익병 씨 과거 발언이 문제됐거든요. 이런 게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놓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찌 보면 더 준비 부족이었다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주 내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생활 논란이었죠. 네, 물론 뭐 주변에 예. 어떤 평판 조회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예.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함익병 의사, 예. 함익병 씨의 경우에는 공개되어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사실 뭐 어떤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근데 체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럼? 저도 그 부분은 뭐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양쪽 다 문제죠. 체크를 했는데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문제고. 아니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발언이 물론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함익병 씨가 이 문제되는 발언 말고는 뭐 좋은 발언들이나 예, 뭐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올 때는요. 예.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컨대 당내에서 성장하는 사람 같으면 평생을 걸쳐서 당내에서 열심히 해도 선대위원장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선대위원장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고문, 자문 정도 역할이었으면 크게 논란은 안 됐을까요? 그럼요. 저도 조동현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분이 국방 영역의 뭐 자문역이다. 전문가 정도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주는 역할 정도였다라면. 그렇죠. 여러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사생활까지 막 파고들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함익병 씨 역시도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뭐 공보 특보라든지 뭐 국민 통합 특보라든지 뭐 이 정도가 됐다면 저희가 뭐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위원장 자리였네요. 네, 너무 높은 자리,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봤지만 언론의 표현은 묻지마 영입이군요. 이러면서 또. 근데 이 묻지마 영입은 뭐 대선 때마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좀 등장을 해요. 근데 북한은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안이네요. 북한 관련 가짜 뉴스 잡겠다는 정부. 근데 진위 확인은 어떻게 하죠? 실효성은 있는 건가요? 가짜 뉴스,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근데 가짜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북한 뉴스인데. 폐쇄적인 북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해도 시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해서 정부가 불편한 건가요? 뭐 이런 의구심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김영철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 뭐 하다 뭐 이런 예산까지 편성하는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뭐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하죠. 북한의 모든 행태, 모든 말은 연극이다. 거의 다가 거짓말이다. 수령에 봉사하기 위한 모든 체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을 위한 이익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연극이기 때문에 북한을 극장국가로 부릅니다. 근데 그 극장국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짜 뉴스로 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거의 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뭐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는 저 구상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뭐 액수 자체는 뭐 2억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약간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명분이 이런 명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예산은 아니다. 거짓말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뭐 하는 것 비판하면 그 거짓말일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시각과 같이 궤를 같이 해야지 우리가 너무 민족적 시각에서 감상주의적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기사에 이제 이 정부 당국자의 또 해명이 있어요. 뭐 언론 보도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뭐 정부가 뭐 북한에 마스크를 몰래 뭐 지원하려 한다 뭐 이런 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북한 관련 가짜 뉴스 였겠다는 정부 뭐가 또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있네요 지금. 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마지막 이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입니다. 고발 사주 제보자마저 공수처 문 닫는 게 나아. 최근에 공수처가 과연 이렇게 수사 실력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역할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의문 제기잖아요. 최근에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돼요. 그러자 공수처 내부에서도 아마추어, 스스로 아마추어다. 이런 자인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공수처 무용론 점점 확산이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력도 정치적 중립도 없다. 세금 낭비 혹평 박는 공수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 의원님 한 30여 초 남았는데요. 공수처 이거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죠. 검사를 배제하고. 근데 우리가 검찰과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역시 수사는 검사가 해왔던 거고 검사를 괜찮은 검사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검사 배제로 했던 것이 잘못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기각을 당한 피의자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 행태를 보였고요. 수사 능력에서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 공수처의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첫째 그 취지, 도입 취지를, 설립 취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지금 일단 지금 혹평을 좀 받고 있어요.